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서울 주택시장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여의도 용산 개발 보류 방침 이후에도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요즘처럼 집 파는 사람들의 콧대가 높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덕예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 수도권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에서는 인천광역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아침 햇살이 비추는 곳이 있지만은 충청과 전북, 영남 지역은 지금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충청 남부와 전라도, 경남 지방에 150mm 정도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비구름은 더 남으로 내려가서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가 29도, 대전 26도, 전주는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8월 31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0주 만에 최고를 기록하자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물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여의도 용산 개발 발표를 보류하고 바로 이어서 정부가 서울의 자치구 4곳을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827 대책을 발표했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매도자가 우위에 서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 팔면은 양도세, 중과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까지 겹치면서 매수 우위 지수는 2006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는 10월부터는 시중은행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관리지표로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덕예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처럼 집을 파는 사람들이 네. 도도하다, 콧대가 높다라고 네. 생각이 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부르는 게 값이다, 천장을 뚫었다, 온갖 매도자 우위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매수 그렇습니다. 우위 지수가 2006년 이후 제일 높다고 하는데, 매수 우위 지수가 뭡니까? 이 매수 우위 지수는요, 부동산 중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지수인데 주택을 팔고자 하는 매도자하고 주택을 사고 싶어하는 매수자 중에서 시장에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조사를 해서 이걸 지수로 산출한 것을 매수 우위 지수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KB국민은행 통계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0이 넘으면 집을 사고 싶어하는 매수자가 많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100보다 좀 적다라고 하면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보면 152.3이라는 지수 수치가 이렇게 돼서 발표가 됐는데 이 수치는 굉장히 지금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2006년에 11월쯤에 한 150 정도의 지수가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굉장히 지금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시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매도자 우위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매수자 우위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 요즘에 참 많아지고 있다는 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매수자, 그러니까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네네. 이런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는 이유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네네.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요.
최근에 서울이 금융위기 거치고 나서는 굉장히 집값들이 많이 강남 중심으로 떨어지면서, 강남 불패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주택 가격이 다시 금융위기가 조정이 되고 또 회복이 되면서 한 3년 전부터 서울 주택 가격이 꾸준히 조금씩 올라왔던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을 마련하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고, 특히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오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주택 공급도 부족해지고 더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불안 심리가 확대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고 서울에는 집이 조금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오히려 좀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들이 좀 더 많아지면서 매물 자체가 시장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것하고 정부가 서울 4개구를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게 뭐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규제의 효과를 바로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좀 꿈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에서 그것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좀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뭐 발표돼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호도를 맞춘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최근에 서울시장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집값이 조금 오르는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도 아무리 투기 지역으로 조금 더 강화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가 대책이 나온다라는 논의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아니면 일부 이제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전자산인 것 같은 서울 아파트 주택에 좀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심리들은 여전히 좀 시장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 대비 0.45%.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주간 단위는 최고치인데 물론 그 박원순 시장 발표하고 국토부 발표 전에 자료로 이제 기준을 삼은 거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수요 억제로는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 그리고 달궈진 주택 시장을 시키기 어렵다는 해석도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방법은 수요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공급 확대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적으로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양적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택 보급률이 100%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뭐 멸실주택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꼭 그 모든 가구들이 집에만 살지 않고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주택수를 좀 계산을 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약 4만 호 정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주택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급하는 공급 정책까지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며칠 전에 이제 투기 지역을 조금 더 확대 지정함과 동시에 수도권에 30만 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은 조금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택시장 안정에 가격 안정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도 그렇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택 그렇습니다. 공급이라는 것이 당장 거기다 공급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주택 그 토지를 선정하고 그 토지에다가 집을 쌓아 올리고 또 거기에 입주할 사람을 정하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그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부동산 시장은 계속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수요 억제책 그리고 공급 카드 동시에 꺼낸 점 이거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일정 뭐 그
정책으로 발표하고 나서 택지 지정부터 입주까지는 최소한 5, 6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있고요. 올해 이렇게 유독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존에 이제 얼마나 인허가를 받았는지 물량들을 좀 살펴보면 영향이 있는데, 작년 말고 재작년에 2016년에 보통 서울에서는 한 평균 연평균 4만에서 5만 호 정도가 아파트 인허가를 받고 있는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수준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2만 5천 호 정도의 아파트 인허가량이 공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공급이 돼서 시장에 나와야 되는 게 올해 내년 정도일 텐데, 지금 공급 물량이 2016년도에 낮았기 때문에 적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상승 압력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2017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아파트 인허가량이 7만 5천 호 정도가 됐습니다. 평균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한 2, 3년 후에는 이제 그 공급 물량에 의해서 조금 조정이 되고 안정화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에 발표된 그 공급 확대 정책들이 조금 시장에서 물량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가격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올해라든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의 2016년도에 물량들이 작아서 있었던 공급 물량이 줄어서 오는 그 효과들은 부정적인 가격 상승의 압력들은 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좀 이상하게 많이 과도하게 오르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이 주는 정책이 주는 일부 불확실성들이 확대가 되면서 나타났던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사람들의 불안감들을 조금 더 증폭시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궤를 조금 맞춰서 정부 정책 방향의 일관성들을 좀 갖춰준다라고 하면 주택가격 상승이 조금 올랐더라고 하는 것 그 외에 지금 일정 부분은 심리적인 불안 요인에 의해서 더 추가적으로 시세라든가 호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의 그 영향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였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밝힌 것은 현 정권의 한 말쯤에 2, 3년 뒤라고 했으니까요. 그 정도쯤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불확실성 해소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중에 상대적으로 돈은 많은 편인데 투자나 소비가 없으니까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소위 돈맥 경화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적기라는 판단에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 쪽으로 투자가 몰렸다는 분석이 있던데 이거는 경제 건전성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시중에 있는 우리 경제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주택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조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모든 산업들이 있는데 경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 중에서 통계청이 경기순환시계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경제 상황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독 국내 설비 투자 부분의 지표가 굉장히 지금 침체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런 설비 투자 쪽으로 지금 있는 유동성들이 조금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경제 정책들이 저는 조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런 쪽이 아무래도 침체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서울시의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최근에 우리 시장에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부동산 펀드라든가 부동산 리트 같은 것들을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부동산 펀드라든가 부동산 리트와 같은 간접 투자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자산들이 조금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장들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1년이 지났지만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 정도의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 열기에 계속 또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 좀 규제를 살짝 풀어주고 또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10월부터는 시중은행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관리 지표로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질까요? DSR이
DSR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썼던 DTI라고 해서 나의 연간 소득분에 그리고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비율의 상한을 정해서 쓰던 지표보다 좀 더 강화된 지표이고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신용대출까지 모두 부채비로 잡아가지고 소득 대비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들을 활용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DSR 기준에 의해서 이제 대출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신용대출을 통해서 뭐 경제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담보 물건이 크게 없어서 이제 뭐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을 해서 그 경제활동을 했던 부분들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좀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고요. 이 DSR이 도입이 되게 되면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담보대출을 받고 취약계층이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신용대출에 많이 포션들을 갖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층보다는 중소득층 그리고 저소득층이 대출 제약들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전체적인 그 주택부동산 시장 속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주택 수요 감소 요인이기 때문에 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수요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영향들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덕예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이었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환경부가 한강 팔당 상수원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 인천시가 식수원 오염 우려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상수원 규제 정책에 대해서 개선 요구가 커져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상수원 관리 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는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 배출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려 한다면 인천 등 하류 지역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습니다. 인천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물 이용 부담금 납부 중단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는 300만 인천 시민이 수돗물을 항상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상수원 수질 보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제작한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차 제로 셔틀이 다음 달 4일부터 성남시 판교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제로 셔틀은 경기도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 의뢰해서 3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자율주행차로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국내에서 제로 셔틀이 처음입니다. 제로 셔틀은 11인승 미니버스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구에서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5.5km 구간을 시속 25km 속도로 운행하게 됩니다. 인천시가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핵심 사업인 인천 영종 강화도를 잇는 서해 평화의 도로 착공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깁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서 내년에 5억 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하반기 용역이 마무리되면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오는 2020년에는 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종에서 강화도 연도교 건설 사업은 영종에서 신도를 거쳐 강화도까지를 다리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총 4,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에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3,170세대가 서울 내에 공급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송파 헬리오시티와 은평 오피스텔 그리고 개포 레미안 블랙시티즈 등 16개 지구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공급 물량 3,135세대 가운데 신혼부부에게 1,442세대가 배정되며 사회 초년생 등 청년에게는 996호, 대학생에게는 120호가 공급됩니다. 또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배정 물량은 각각 193세대와 84세대입니다. 서울시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최중증 독거 장애인 대상자를 올해 200명으로 2배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3일부터 동주민센터와 구청 담당 부서를 통해서 독거 장애인의 신청을 받은 뒤에 전문가 등의 평가를 거쳐서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지하철 1, 2호선의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91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철과 지하 역사내에 대한 공기 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서 지하철 객실 내부에 집진 시설 등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역사 내부에는 자동 측정망 설치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또 지하선로 정비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고 앞으로 발주 예정인 신규 차량은 공기 정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에 107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제 교류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 변경안을 마련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교류단지에는 2022년까지 1000가구의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와 특화 문화거리, 외국인 친화 테마공원, 국제 교류센터 등이 들어서고 세계 200위권 이내 외국대학과 국제학교 유치도 추진됩니다. 고덕 국제신도시는 평택시 고덕면 등 1342만 제곱미터에 2025년까지 조성이 되고 6만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윤하의 선플라워 들으시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코너에서 김미란 리포터와 수도권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는 인천광역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20초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수도권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지 김미란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내일이 벌써 이제 9월인데요. 네. 날이 선선해지고 책을 읽기 더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문화가 있는 홍대에 책을 테마로 조성한 거리가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에 자리하고 있는 경의선 책거리인데요. 혹시 이곳 들려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홍대 갈 때 꼭 공항철도 타고서 네. 한정거장만 가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내려본 적은 있네요. 네, 원래 이곳이 옛날에는 기찻길이었고요. 경의선 폐선 부지에 국내 최초로 이 책거리 보관 문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네. 2016년 10월 개장 이후 경의선 책거리 주변에 마포 일대에 있는 출판사와 책 관련 컨텐츠들이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 시민들에게 계속 걷고 싶은 곳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이번에 좀 찾아갔습니다. 이 경의선 책거리 위치 저희 상암 DMC역에서는 뭐 한정거장이라서 굉장히 익숙하긴 한데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위치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곳은 경의선 전주 홍대역 6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건너편 연남로 상권이 좀 활발한 좀 연트로파크와는 사뭇
좀 다른 대조되는 분위기였는데요. 가좌역에서 효창공원역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숲길 중 홍대역 6번 출구 앞부터 와우교까지 총 250m 구간이 책거리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 모두 6개의 테마로 책방들이 있는데요. 이 거리가 좀 특별한 점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출판사가 운영하는 책방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경의선 책거리 총감독을 맡고 있는 김정현 씨에게 소개를 더 들어보시죠. 지금 경의선 책거리는 홍대 복합 역사를 만들어서 책문화 콘텐츠 그리고 독서 문화를 살아 숨쉬게 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을 했고요. 책 테마 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대와 마포가 가지고 있는 무한히 많은 문화 콘텐츠들과 그 마포구에 또 활동하고 있는 출판사들이 한 3,6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출판사의 콘텐츠와 함께 결합을 해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 거리입니다. 창작 공간 그리고 이제 전자책 공간도 있고요. 갤러리 복합 문화 공간인 문화산책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책부터 예술책, 문학책, 인문책까지 만날 수 있는 각 책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항철도가 뚫렸잖아요. 여행객들이 많아서 사실 여행 산책이 있고요. 테마 산책은 1인 여성 출판사 대표님들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홍대 하면 예술, 해서 예술과 여행 산책이 좀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동 산책, 어린이 책, 우리 또 편하게 보시려면 미래 산책이라는 전자책 열람실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책을 열람하실 수 있게 해놨어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좀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경의선 책방거리를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옛날 이 경의선 기찻길로 신촌에서 임진강 파주까지 이어지는 복선 철도였는데요. 네. 지금은 지하로 신촌부터 파주까지 연결되는 경의선 전철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이 폐선 이후 땅속에 묻혀있던 PC 암과 하수도관을 땅 위로 끄집어내서요. 책방으로 개조한 좀 공간이었습니다. 6개의 테마 책방들이 칸칸이 기차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요. 예전에 이곳이 기찻길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네. 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수도관을 개조한 것이 최초라 좀 다른 지자체에서나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러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예. 복합 문화 공간이니까 책뿐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경의선 책방거리 주변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책방거리를 좀 먼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네. 천천히 곳곳을 좀 구경하면서 걸으면 반나절 정도가 걸립니다. 이 주변에 자체적으로요 책방들이 생겨나서요 이색적인 문화 예술 장소로 좀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마포 일대 등록된 출판사는 5천 곳이 넘는데요. 3,600개 출판사들이 지금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책 관련 디자인 인쇄 좀 컨텐츠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 파주로 나갔던 출판사들이 다시 홍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파주 쪽에도 굉장히 이런 출판사들이 많은데 네. 홍대 쪽으로 다시 넘어오고 있군요. 그 경의선 책거리는 그러면 일반 서점에서 책을 사는 거하고 다른 또 특별한 점이 있나요? 네, 좀 특징이 있는데요. 예. 또 이 바로 건너편 인근에도 대형 좀 서점이 있지만요. 있죠. 예. 이곳은 좀 각 출판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책들을 바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책을 만드는 작가를 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요즘 좀 트렌드를 보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공간을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경의선 책거리만의 좀 베스트셀러가 있어서요. 자신의 좀 취향에 맞는 책들을 바로 골라볼 수 있는 이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책방이 그 테마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네. 그중에서도 또 인기가 더 많은 곳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마포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다리 이 와우교 아래를요. 극장처럼 조성을 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공간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신앙송 대회나 문화 공간으로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쉬면서 또 사진도 찍고 또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요.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시죠. 저는 일단 오늘 비 오는데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예쁜 장소? 걷고 싶은 거리가 진짜 왜 말이 걷고 싶은 거리인지도 알고 오늘 고양이 있잖아요. 경의선 책방 거리에 고양이가 되게 많다고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피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 달에 2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많은 문화를 사람들이 접할 수 있고 거리가 너무 예뻐서 머물고 싶고 그냥 문화 공간 분위기가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점 들어가서 책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돼요. 저는 근데 이쪽 거리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경의선 책 거리라는 것도 많이 홍보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오늘 왔는데 공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도 하고 이제 젊은이들이 저쪽 반대쪽은 연남동 쪽은 많이 아는데 그것만큼 더 홍보를 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곳을 알고 더 찾아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찾아가서 빗소리가 굉장히 예쁘게 들리긴 하는데 네. 이번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맞아요. 더 좋게 들리지 않았군요. 자, 어쨌든 독서하기 참 좋은 이 날에 복합 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이 체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또 작가와의 만남, 강연, 소모임들이 좀 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총감독 김정현 씨에게 프로그램 내용을 들어보시죠. 저희가 월요일날 휴관이고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목적실에서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녁에는 계속 프로그램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낮에는 커뮤니티 책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낭송, 캘리그라피, 다양한 인문학 공부할 수 있는 수업들이 있고요. 갤러리에서는 지금 월요일 휴관 빼고는 상시적으로 거의 12일 동안 계속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는 대부분 무료 관람이고요. 그리고 창작 산책 가시면은 다양한 공방 워크숍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때는 재료비 정도만 내시면 체험이 가능합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책축제를 합니다. 거기서 시민 책방이라고 해서요. 시민들이 실제 자신의 책방을 열어볼 수 있는 축제 기간이 있어요. 그때 사실은 헌책과 교환하거나 판매하거나 서로 그런 장터가 열립니다. 이 책거리가 홍대 입구역 6번 출구에 있고 그래서 홍대에 있는 분들, 마포구 주민들이 또 많이 찾으실 것 같긴 한데 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지역적인 특성상 이 홍대를 젊은 층들이 많이 찾고 있었고요. 네. 또 경의선 이 책거리 옆에는요, 다세대 주택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퇴직하신 분이나 지역 주민, 가족이 함께 이 공원을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책방을 들리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동네가 술이나 어떤 소음으로 시끄러지지 않을까 좀 우려를 했는데요. 책을 읽고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에티켓을 지키고 있었고요. 주민들이 같이 공원에 나와서 잡초도 뽑고 청소도 도와주시면서 이웃처럼 아주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의선 책거리는 옛것과 좀 책에 관련 새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면서 책방거리가 더 낭만적인 좀 곳으로 가꿔지고 있었습니다. 참여 방법 끝으로 알려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프로그램 신청은 경희 책거리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하시면 되고요. 교육이나 강좌가 거의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다양한 예술 공방, 책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같이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가을날에요. 좋은 책과 좀 문화로의 우리 정서도 좀 풍성하게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의선 책거리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경의선 책거리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란 리포터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정윤희 인천시 방송보도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가 새로 났나 보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인천시 민선 7기 슬로건 공모전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인천 사업 몇 가지를 전해주신다고 해요. 일단 네. 500인의 시민 시장과의 토론회, 이것부터 들어볼까요? 네네. 오는 10월 8일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우리 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시청 운동장에서 개최합니다. 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인천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인천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어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선착순으로 시민 450분을 먼저 모집하고 토론 조력자 50분도 참여시켜서 원활한 진행을 도울 예정이었습니다. 토론 주제는 내가 꿈꾸는 인천,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로인데요.
토론회에 참가하시는 시민의 의견을 통해서 인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인천의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을 계획이 있습니다. 네, 평소에 인천 그 시정에 이것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참여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참여 방법은 9월 2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네. 시청 홈페이지 참여 카테고리 이벤트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천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천시의 주인인 300만 시민 모두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참가 신청 9월 20일까지 아직 좀 시간 넉넉하게 남아있네요.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천시청 앞 광장을 시민이 또 직접 디자인을 하는 열린 광장 디자인 컨셉트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열린 광장 조성 사업은 우리 시청사 전문가 담장을 허물고 광장을 확대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를 위해서 열린 광장 디자인 컨셉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합니다. 이번 공모는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장 철학을 반영한 두 번째 시민 공모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 형식은 열린 광장이 담아야 하는 의미와 형태, 요소를 글과 그림, 영상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서 응모하시면 됩니다. 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작 10건을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들께는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참여 카테고리에 공모전을 클릭하시면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500인 시민시장과의 토론회도 있고 또 시청 앞 광장을 직접 꾸밀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광장 아이디어는 인천 시민뿐 아니라 누구나 또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인천시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화재나 이런 안전사고의 경우는 안전 규칙을 무시하는 관행 또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천시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안관을 임명하고 또 발대식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안전보안관 제도가 뭡니까? 네, 안전보안관은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한 예방적 신고제도인데요. 이번에 인천시가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갖고 행정안전부 교육을 수료하신 238명의 시민을 안전보안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지닌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회원과 통반장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중점으로 신고활동을 하게 되고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안전점검과 캠페인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전차 행위,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재 사례, 과속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 현장 보고 미착용 사례, 등산 시 화기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 등을 말합니다. 예.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안전보안관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보안관에 임명된 238분, 이분들은 인천시에서 따로 모집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제 1대 안전보안관이 되겠고 다음에도 또 뽑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 있는 분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뭐 위험한 문제점들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이제 신고하게 되는데 인천시가 한층 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윤희 인천시 방송보도팀장이었습니다. 네,
네, 8월의 마지막 날에 보내드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